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혼 13년째 나는 아내 선희가 변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이 바빠졌나 보다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방과 후 미술 강사로 일하는 선희는 원래도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부터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을 텐데 요즘은 침대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여보, 아침 먹고 가세요. 말은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궁금해서 살짝 엿보려 했지만 선희는 재빠르게 화면을 뒤집어 버렸죠. 회사 일이에요. 요즘 아이들 미술 수업 준비할 게 많아서요.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미술 수업 준비가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인가요?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라면 함께 TV를 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밥을 후딱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오늘 수업 어땠어? 물어봐도 그냥 그랬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었어요. 라는 시시한 대답뿐입니다. 그러면서도 핸드폰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문자 알림음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구 문자야? 자연스럽게 물었겠지만 요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선희가 핸드폰을 보는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뭔가 설레는 듯한 아니면 조급한 듯한 그런 표정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중소기업 영업팀 과장으로 일하는 내가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닌데 자꾸만 선희 생각이 났어요. 동료들이 도훈아,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라고 물어봐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가 이상하다고, 핸드폰을 숨긴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퇴근길에 선희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 지금 뭐 해? 수업 끝났는데 좀 늦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랑 회의가 있어서요. 회의라니요? 방과 후 강사들끼리 무슨 회의를 그렇게 자주 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회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럼 저녁은 먼저 드세요. 나는 나중에 간단히 먹을게요. 이런 대화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반복됐어요. 선희는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들어와서도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부부간의 스킨십도 현저히 줄었어요. 예전 같으면 소파에 앉아서 어깨를 기대거나 잠자리에서 손을 잡고 잤는데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잡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말썽이라 스트레스가 심해요. 항상 그런 핑계였어요. 하지만 내 눈에는 피곤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도 예전보다 더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새 옷이네? 물어보면 아니에요. 예전에 사놓고 못 입었던 거예요. 라고 대답하지만 분명히 처음 보는 옷들이었습니다. 향수 냄새도 달라졌어요. 예전에 쓰던 은은한 향수 대신 좀 더 진하고 관능적인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선희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며칠째 쌓인 의심과 불안감 때문에 화면을 봤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도 즐거웠어. 다음엔 네가 좋아하는 카페로 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즐거웠다는 건 뭘까요? 선희가 누군가와 만났다는 얘기일까요? 그것도 카페에서요? 손이 떨렸지만 재빨리 화면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샤워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선희는 여전히 씻고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불륜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선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어요. 여보,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해요. 아이들 재료 준비하러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학교에 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과 만나려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선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13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했고 최근 선희의 변화도 너무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정말로 일찍 나갔어요.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 준비 안 해도 돼요. 나는 밖에서 먹고 올게요. 밖에서 먹는다니요. 누구와 함께 말인가요?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선희 생각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정민이 다가왔습니다. 형,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정민은 나보다 5살 어린 후배지만 상담받을 만한 친구였어요. 그냥 집안일로 좀 복잡해서. 혹시 와이프 문제야? 내가 볼 때도 형이 요즘 많이 달라졌거든. 정민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 상태가 그렇게 티가 났을까요? 별거 아니야. 그냥 서로 바빠서 대화가 좀 줄었을 뿐이지. 하지만 정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 내가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요즘 불륜 사건 진짜 많아. 우리 아파트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거든. 부부가 10몇 년을 살다가도 그럴 수 있어. 불륜이라는 단어를 직접 듣고 나니 더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선희가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오후에 선희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지금 뭐해? 수업 준비 중이에요. 좀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짧게 끊어버리는 통화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보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라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도 선희는 없었습니다. 8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화장이 더 진했고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은 상태였어요. 어디 갔다 와? 학교에서 회의하고 선생님들이랑 저녁 먹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회의를 했다면서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나간 걸까요? 그리고 선희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어요. 더 진하고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 선희가 잠든 후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언제부터 비밀번호를 걸기 시작한 걸까요? 예전에는 서로 핸드폰을 자유롭게 봤는데 말이에요.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희를 직접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선희가 나간 후 슬쩍 뒤를 따랐습니다. 차 안에서 멀찍이 지켜보니 선희는 학교로 향하지 않았어요. 반대 방향인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계속 따라갔어요. 선희가 도착한 곳은 학교 근처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카페 앞에서 잠시 서성이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10분 정도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캐주얼하면서도 깔끔한 차림의 남성이었어요.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둘이 만나는 순간 선희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마치 연인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더라고요. 남자도 선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는데 둘 사이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대화할 때의 표정, 몸짓까지 모든 게 부부가 아닌 연인들의 그것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카페에 있다가 둘이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처 모텔로 향한 거예요.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선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뻔뻔하게 말이죠. 모텔에 들어간 후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들어가서 현장을 목격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2시간 후 둘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선희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구겨진 상태였어요. 남자와 헤어진 후 선희는 학교 방향으로 갔습니다. 아마 진짜 수업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나는 그 남자를 계속 따라가 봤습니다. 그는 다른 초등학교로 향했어요.
학교 앞에 차를 세우고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걸 보니 역시 교육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차량 번호를 메모해뒀어요. 나중에 신원을 파악할 때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선이가 돌아왔을 때 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 네, 그냥 평소와 비슷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수업 전에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온 주제에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의의 뻔뻔함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어요.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됐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인터넷을 뒤져서 불륜조사 전문 업체들을 알아봤습니다. 탐정사무소, 심리조사 전문가, 증거 수집 전문 업체까지 다양한 곳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남에게 맡기기보다는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선의를 잘 아는 사람은 나니까요. 며칠 후 나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선의 차에 몰래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했고 녹음기도 숨겨뒀어요. 핸드폰 복구 프로그램도 구입했습니다. 불법일 수도 있지만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처음엔 이런 일들이 어색하고 죄책감도 들었지만 선의의 배신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13년 동안 나는 선의를 믿고 사랑했는데 선의는 나를 철저히 속이고 있었으니까요. 위치 추적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선의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남자의 신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민지석이라는 42살 남성으로 여러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며 방과 후 목공 및 체험학습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도 주말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지역 학부모 카페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정말 잘 다루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목공 수업을 너무 좋아해요 라는 후기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잘생기고 친절한 선생님이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이들 교육에 열정적이고 신뢰받는 강사였던 거죠. 위치 추적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선의와 민지석의 만남 패턴이 보였어요.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주말에 만났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둘 다 같은 학교에서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모텔로 향하는 게 패턴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문화센터 수업이 끝난 후 아예 멀리 떨어진 호텔까지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량 내부에 숨겨둔 녹음기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오늘 남편이 이상하게 쳐다보던데 혹시 눈치챈 걸까? 괜찮아. 아직은 모를 거야.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왔잖아. 그래도 무서워. 만약 들키면 들켜도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니까. 진짜 사랑이라니요. 13년간 함께한 남편은 뭘까요? 더 가슴 아픈 대화도 있었어요. 당신 부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 수속 밟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재산 정리하고 아이 문제만 해결하면 돼. 민지석에게도 가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선의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나도 우리 남편한테 먼저 말할까? 더 이상 숨기는 것도 힘들어.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나서 함께 새 출발하자. 새 출발이라니요. 나와의 13년은 뭐가 되는 건가요? 더 조사해보니 민지석은 지역에서 꽤 괜찮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선생님, 성품이 훌륭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도 인기 강사였고 대기자 명단이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가면이었던 거죠. 겉으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육자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으니까요. 선의와 민지석이 처음 만난 건 반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처음엔 단순한 동료 관계였다가 점점 가까워진 모양이에요.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민지석이 먼저 선의에게 접근했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선희의 마음을 흔든 거죠. 선희도 처음엔 망설였던 모양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나는 결혼한 몸이고. 하지만 민지석의 지속적인 구애에 결국 넘어가고 만 거예요. 당신 남편이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나요? 나는 당신을 진짜 여자로 보고 있어요. 이런 달콤한 말로 선희를 유혹했던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어요. 단순한 만남에서 시작해서 신체적 관계까지 발전하는데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의 미래까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녹음된 대화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선희와 민지석이 구체적인 이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더 모이면 유럽으로 갈까? 프랑스나 독일 쪽으로. 정말 가능해? 내가 알아봤는데 교육 관련 비자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도 미술 쪽이니까 같이 갈 수 있을 거야. 상상만 해도 좋다. 여기서 벗어나서 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네. 둘만의 새로운 삶이라니요. 나와 함께한 13년은 그냥 지워버릴 과거일 뿐인가요?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글쎄. 집값이 8억 정도 하니까 반으로 나누면 4억? 거기에 적금이랑 보험까지 합치면 5억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유럽에서 몇 년은 살 수 있겠네. 응? 그곳에서 새로 시작하면 돼.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내 재산으로 새 출발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13년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말이에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민지석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어요. 부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민지석의 불륜을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석은 선희에게는 자신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부인과는 이미 끝난 관계야. 사랑도 없고 그냥 의무감으로 살고 있었어. 당신을 만나고 나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이런 식으로 선희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부인에게 들켜서 이혼당하는 처지였으면서도 선희 앞에서는 마치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민지석의 과거도 알아봤습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꽤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이었지만 알고 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몇 년 전에도 다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조용히 그만둔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도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즉, 민지석은 습관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선희는 그저 그의 또 다른 사냥감이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민지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만났으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난 게 기적 같아. 이런 대화를 들으며 나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선희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13년간 함께 살면서 내가 그렇게 부족한 남편이었나요? 선희가 다른 남자에게서 사랑을 찾을 만큼 우리 관계가 메말라 있었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해결하거나 정 안 되면 정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어야죠. 뒤에서 몰래 바람을 피우면서 내 재산까지 노리는 건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어요. 더욱 화가 났던 건 선희가 집에서는 여전히 좋은 아내인 척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요. 맥주 한 잔 드실래요?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더욱 역겨웠습니다. 나는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석 달간의 치밀한 증거 수집 끝에 나는 드디어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증거가 정말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내가 가져간 자료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호텔 CCTV 화면, 차량 내부 녹음 파일, 위치 추적 기록, 복구한 문자 메시지들까지 완벽한 증거 자료였거든요. 상간 소송도 함께 진행하시죠. 민지석이라는 남성도 상당한 배상금을 물어야 할 겁니다.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증거 자료들을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야 했고, 증인 확보도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호텔 관계자들이 협조적이었어요.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기록들이 모두 남아 있었거든요. 선희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준비가 완전히 끝난 후에 한 번에 처리하려고 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죠. 이제 며칠만 더 참으면 됩니다. 소송 서류가 준비되던 날, 선희는 여전히 민지석과 만나고 있었어요. 녹음기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들이 들렸습니다. 이번 달 안에 모든 걸 정리하자.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만날 수는 없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한테 말할 타이밍을 보고 있어. 타이밍을 본다니요. 내가 먼저 타이밍을 잡아주겠습니다. 드디어 디데이가 왔어요. 법원에 소송을 접수하고 선희와 민지석에게 소장이 배달됐습니다. 선희가 소장을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완전히 하얗게 질린 채로 여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읽어보세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3달 전부터요. 당신이 민지석이랑 처음 호텔에 간 날부터. 선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설명할게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호텔 CCTV도 오해고 당신들이 유럽 이민 계획 세운 것도 오해예요? 내 재산으로 새 출발하려던 것도 오해고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13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말은 제가 할 말이에요. 13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재판 날 법정에는 선희와 민지석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들이 모였어요. 재판부 앞에 제출된 증거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사들도 별다른 반박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피고 박선희는 원고와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제3자인 민지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는 명백한 불륜 행위입니다. 판사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지석은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입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건 알지만 사랑이라고 해서 기혼자와의 불륜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명확했어요. 선희에게는 위자료 7천만 원, 민지석에게는 상간 배상금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었어요. 선희의 불륜이 입증되면서 재산 분할 비율이 2대 8로 조정됐거든요. 법정에서의 승리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하도록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먼저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제보했습니다. 방과 후 강사들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어요. 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고 두 사람이 근무했던 학교들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당황스러워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던 강사들이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거니까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학교로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즉시 두 분의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지역 내 다른 학교로 옮겨가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조심스럽게 정보를 흘렸습니다. 방과 후 강사 선정할 때 조심하세요.
최근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역이 좁다 보니까 금세 소문이 퍼졌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혹시 그 미술 선생님과 목공 선생님 얘기야? 추측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학부모 단체 대화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누군가가 법원 판결문을 올린 거예요. 실명은 가렸지만 방과 후 강사들의 불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이런 일이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벌어졌다니 믿을 수 없어요. 아이들은 뭘 봤을까요? 정말 걱정돼요. 학교 측의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학부모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죠. 선희와 민지석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민지석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도 즉시 해촉됐고 다른 학교들에서도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요. 교육청에서는 공식적으로 향후 5년간 공공기관 강의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지역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선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일할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륜 강사로 낙인 찍힌 상황에서 누가 자기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더욱이 지역 내에서는 이미 얼굴도 알려진 상태였어요. 개인 미술학원을 차려도 학생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주변 인맥도 하나둘씩 떠나갔어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강사들도 연락을 끊었고 지역 맘카페에서도 활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게 가장 큰 타격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한다며 교육자 코스프레를 했던 사람들이 정작 아이들 앞에서는 숨어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민지석의 이혼 소송도 더욱 불리해졌어요. 원래는 조용히 마무리될 수 있었을 텐데 불륜 사실이 공개되면서 그의 부인이 더욱 강경하게 나왔거든요. 양육권도 완전히 잃게 됐고 재산 분할에서도 최악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선희는 집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어요. 선희 부모님이 체면을 중시하는 분들인데 딸의 불륜 스캔들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자 크게 분노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냐며 연락도 끊어버렸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간다는 걸 느꼈을 때 나는 마지막 한 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선희 부모님께 직접 연락을 드린 거예요. 원래는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선희가 여전히 뻔뻔하게 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후에도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다. 도훈이가 너무 심하게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선희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선희 어머니는 처음에는 애들끼리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법원 판결문과 증거 자료들을 보여드리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선희 아버지는 더욱 분노했어요. 퇴직 공무원으로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오신 분인데 딸이 이런 스캔들을 일으켰으니까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세요.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한 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선희는 결국 친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13년간 살았던 우리 집은 이민의 소유가 됐고 친정도 문을 닫아버렸으니 갈 곳이 없었어요. 결국 월세 원룸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지역을 벗어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말이죠. 민지석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어요. 이혼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고 교육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으며 상간 배상금 5천만 원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새로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쉽지 않았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모든 게 남아있으니까 이름만 검색해도 불륜 스캔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느 회사가 채용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꿈꾸던 유럽 이민은 완전히 물 건너갔어요. 돈도 없고 비자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진 상황에서 해외로 나갈 수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생계 유지도 힘든 처지가 됐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선희를 마주쳤어요. 동네 마트에서였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같고 초라하고 지쳐 보였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선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를 볼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저 여자 불륜으로 소문난 사람 아니야? 고 수근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역을 벗어났어도 완전히 숨을 수는 없었나 보네요. 민지석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혼자서 말이죠. 선희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끝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어려워지니까 책임지지 않은 거죠. 결국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재미로 놀아난 거였나 봅니다. 이제 나는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엔 적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평온해졌습니다. 13년간 모르고 살았던 거짓말쟁이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회사에서도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말해요. 복수는 충분히 했으니 새 출발을 하라는 거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이게 그들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법적 처벌과 사회적 매장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계속 짊어져야 할 테니까요. 불륜의 대가는 한순간의 쾌락보다 훨씬 크고 오래갑니다. 선희와 민지석은 이제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들의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